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렇게 운전 중에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일본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오사카 가서 만났던 일본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일본에서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 경찰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준 게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으로 재직한 지 한 2, 3년 차쯤 됐을 때 겪은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일본 경찰관들도 뭐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도시경찰이든 시골경찰이든 다 자기 구역을 이렇게 순찰을 돌 거 아니에요? 걔도 그날 순찰을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이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대요. 그래서 그 순찰 도는 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 눈이 많이 오다가 그 전날인가 이제 막 눈이 그쳤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눈이 소복히 쌓여 있고, 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이렇게 제설도 되어 있고 막 그랬는데, 그날 걔가 순찰을 돌던 구역 중에 한 곳이 시내에서 산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산이 차가 못 다니도록 이렇게 구간 통제가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공터같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원래 여름에 눈이 안 쌓였을 때는, 그 입산 통제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뭐 화물기사들이 잠깐 차를 대놓고 거기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수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씻기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뭐 그런 주차장인데, 그때는 산을 입산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다니는 차들도요. 왜냐면 밤에 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에도 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거기 다니지도 못하는데 왜 순찰하면서 그 주차장에 갔냐. 당연히 거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안 닿을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비행이나 뭐 약물, 범죄 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곳까지 이렇게 순찰을 하는 게 걔네 매뉴얼인가 봐요. 그래서 그 눈이 막 내리고 난 다음날 텅텅 비어있는 그 공터 주차장으로 걔가 순찰을 나갔는데, 거기에 차가 안 돼 있더랍니다. 근데 차가 어떤 차였냐면은, 우리나라의 뭐 레이나 이런 경차처럼 일본도 박스카 경차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눈이 잔뜩 쌓여있는 박스카가 한 대 서 있더랍니다. 거의 뭐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눈이 거의 한 15에서 20cm 뭐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차 위에. 그게 만약에 이제 막 들어온 차면 이렇게 바퀴 자국도 있고 해야 되는데, 뭐 차가 들어오고 나간 자국도 없이 다 눈만 소복히 쌓여 있으니까, 아 저거 방치 차량이거나 아니면은 누가 차를 대놓고 뭐 볼일 보러 간지 꽤 오래된 차량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같이 순찰 돌던 동료랑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차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갔대요. 차 한번 살피려고. 뭐 안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뭐 약간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 동료가 운전석 쪽 이렇게 눈을 살짝 치우는데 운전석에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뒷좌석 창문 쪽을 이렇게 눈을 살짝 치워서 보니까, 야 저기 사람 있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경찰관들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로 무전이 오더래요. 신고가 들어왔대요. 무슨 신고였냐면은 자살 의심 신고인데, 한 남자가 자살을 암시하고 집을 나간 뒤로 돌아오질 않았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뭐 남성의 대략적인 나이와 뭐 이런 인상착의를 무전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뭐 차를 끌고 나갔다. 근데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차종이랑 그 안에 들어있는 남자의 인상착의랑 동일하다고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또 그 당시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 발밑으로 타고 남은 연탄재 같은 게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 무전을 감청하는 본서에서 형사들도 파견을 보내고 앰뷸런스도 불렀나 봐요. 그 구급차 같은 것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그 앰뷸런스 소리가 들릴 때 얘가 그 창문을 깼나 봐요. 깨가지고 그 사람 꺼내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을 확인을 했는데 이미 숨을 거둔 것 같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이었대요. 그 이미 연탄재 같은 걸로 까매져가지고 날씨도 추우니까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시신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떠더래요. 시겁했는데 그 시신이 눈을 뜨더니 눈동자를 돌려가지고 친구를 바라보더래요. 얘는 그 순간 약간 그러니까 살 수도 있는 사람 아닐까 싶어서 막 이렇게 심장 마사지를 했대요. 그 시신을. 그래갖고 그 동료가 그 무전 받고 있던 동료가 야 너 뭐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형사 그리고 앰뷸런스까지 다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좀 알고 지내고 얼굴 지내고 인사하고 지내던 형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사분이랑 이제 다른 분들 나오셔가지고 시신을 인계를 했나 봐요.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하고 시신을 인계했는데 나중에 그 시신을 다 처리할 무렵에 그 본청에서 나온 평소 친하던 형사가 친구한테 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아까 전에 시신 왜 그렇게 막 심장을 막 문지르고 있었냐고. 그래서 친구가 자기가 봐도 이미 죽은 사람인데 막 그게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 같고 놀림감이 될 것 같아서 얘도 바로 말은 못하고 어버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사분께서 야 이미 사후경직이 오고 죽은 지 꽤 된 시신인데 이거 사인 분석하려면은 그 시신 그런 식으로 건들면 안 된다. 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봤대요. 그 시신이 눈을 뜨고 단순히 눈을 뜬 게 아니라 눈동자를 돌려서 자기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다는 듯이.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고 인계해서 보낼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시신이 눈을 감고 있더랍니다. 얘가 그때 이후로 지금도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 계속 순찰을 돌고 하고 있는데 뭐 눈 오는 겨울만 되면 그리고 그 산 밑에 있던 주차장 근처로 해가지고 순찰을 나가고 할 때면은 항상 그때 생각이 나서 막 너무 오싹오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살한 채로 발견된 시신 있잖아요. 그 시신이 사실 무슨 난 죽으러 갑니다. 나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살함시라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신고했던 유족들이 아빠가 나간 뒤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뭔가 집에서 계속 발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던 와중에 그 아빠가 원래 그 추운 날 뭐 나갈 때 소지품 같은 거 막 이렇게 챙겨서 나가고 해야 되는데 뭐 제대로 챙겨 나간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빠 그 소지품 같은 거를 뒤지다 보니까는 막 죽고 싶다, 막 힘들다 이런 식으로 써진 뭐 메모장 같은 거에 일기?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는 아빠가 뭔가 자살하러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고 신고가 들어갔던 거고 그거를 이제 제 친구가 주차장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자취했을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보다 자취 구력이 길거든요. 25살 때 집을 나왔고 지금 제가 35살 아직도 혼자 살고 있으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자취를 했는데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창기 때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월 수입이 많지도 않았고 이렇게 막 집에다가 큰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작은 원룸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살던 원룸이 3층짜리 건물의 꼭대기층 원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뭐 침대랑 뭐 옷장이랑 아주 기본적인 가구들만 있고 제 발 뻗고 누우면은 그냥 저 혼자 잘 수 있는 정도, 딱 발만 뻗고 잘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원룸이었는데 뭐 혼자 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또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층간소음도 없고. 그런데 그 집을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가 꼭대기다 보니까 약간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아닌데 약간 베란다? 아니면 발코니 비슷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원래는 집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 뭐 집주인이 개조를 한 건지 뭔지 이 베란다 밖으로 뭔가 지붕 비슷하게 껍데기가 씌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 와도 바람 불어도 좀 막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그래 뭐 이 정도면은 짐도 놓고 빨래도 말리고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을 들어가게 된 건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 지 한 3년 차쯤 됐을 텐데, 제가 그날은 일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뭐 과자 먹으면서 영화 보고 쉬고 있었거든요. 밤이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밤중에. 그래서 뭐야, 누구지? 하면서 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배달 음식 먹겠다고 배달시킨 것도 없었고, 뭐 거기 제가 자취하던 곳이 영 외딴 곳이라서 뭐 고향 친구들처럼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동네 친구들도 없었단 말이에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그리고 제가 그걸 또 바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요즘 지어지는 신축 건물들이나 아니면 조금 연식이 짧은 건물들은 밖에서 벨 누르면 인터폰으로 바깥에 누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원룸 건물은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 벽에 완전 색깔 다 바랜 그 전화기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척척해서 누구세요? 하고 밖에 목소리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가지고 밖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그 전화기를 집으로 가는데, 그때 문 밖에서 누가 쿵쿵쿵 계십니까? 하고 다시 한번 부르는 거예요. 누구지? 뭐가 급한 일이 있길래 저렇게 문을 또 노크까지 하나 싶어가지고, 네 잠시만요 이러면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윽고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문 밖에 경찰관 두 분이랑 웬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애 둘이 이렇게 뒤에 쭈뼛쭈뼛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관 분께서 하시는 말이, 자살 의심 신고가 있어서 찾아왔대요. 밤늦게 죄송하다고. 근데 뭐 별일 없으신 거죠? 괜찮으신 거죠? 이렇게 막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자살은 무슨 자살이냐고 짜증이 나가지고, 누구보다 살고 싶은 사람이고 지금 뭐 옆집이랑 신고 혼동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이 집 베란다 보고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시라고, 지금 뭐 아무도 없다고, 저밖에 없다고, 자살은 무슨 자살이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문 너머로 이렇게 막 살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거 맞으시죠? 별일 없으신 거 맞죠? 이러더니 네 늦은 밤 죄송합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뭐야? 이러고 문을 닫고 잠깐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건물이 3층짜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이렇게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다다 와다다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그 고등학생 애들로 보이는 애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들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은 분명히 베란다에서 봤다니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제가 아까 초인종 눌렸을 때 짜증난다고 했잖아요.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뭐 초인종이야 언제든지 뭐 눌릴 수도 있는 건데 왜 그거에 뭐 쎄하다고 했는지. 제가 그 원룸에 살고 있는 3년의 기간 동안 자살 의심 신고로 저희 집에 경찰이 찾아온 게 벌써 4번째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베란다 쪽에서 무슨 자살을 시도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날 베란다 밖에 나간 적도 없고 심지어 이렇게 막 빨래를 걸어 놓은 적도 없어요. 밖에 그림자 같은 게 생길 일도 없는데 누가 뭘 보고 신고를 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고, 또 사람들이 봤다는 방향에서 우리 건물을 올려다 봤을 때 그 베란다가 보이는 호수는 우리 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호수를 혼동했을 리도 없고, 그날 경찰관 분들이랑 그 고딩으로 보이는 애들 둘이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항상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관 분들만 출동을 했는데 이렇게 목격자 아니면 뭐 신고자로 보이는 애들이 같이 온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이 뭘 봤는지 좀 제대로 물어볼 거라는 그런 후회가 좀 남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물론 그 집에서 나와서 이사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때 첫 자취했을 때 생각하면 그때 기억이 문득문득 나고, 혹시 그때 살던 집에서 무슨 사고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또 들더라고요. 원래 제가 지금 한 3가지 4가지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집 근처 도착을 했거든요. 제가 남은 이야기는 다음번 라이브에서 또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차로 제가 오가는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차에 카메라 설치해놓고 이렇게 한번 현장감 있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비의TV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TV입니다. 오늘은 명절 전이라서 어디 잠깐 볼일 좀 보고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요. 오늘은 고등학교 때 겪었던, 들었던 짧은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제가 누군가한테 들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조금 떠들썩했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지만 한번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요, 천안에 있는 B고등학교였거든요. 그 학교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뭐 통학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제 기숙사에서 머물고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 기숙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희 학교 기숙사가요, 학교 너머 산 위쪽으로 기숙사 A동, B동이 있고 입구 쪽으로 C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C동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생긴 기숙사고, 그 위쪽에 있는 A동, B동이 되게 오래된 기숙사예요. 그 중에서도 그 B동 있잖아요, 복도가 엄청 길어가지고 그 끝쪽 방은 되게 소름 돋고 으스스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약간 꺼림칙함을 느낄 정도로 약간 그런 분위기의 기숙사인데, 지금 말씀드릴 그 사건이 터진 그 문제의 방에 저랑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심지어 얘가 저랑 엄청 친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진짜 엄청 생생하고 무서운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은, 그 꿈속에 기숙사 방이 비치는데 어린 여자아이, 꼬마 귀신이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놀래키고 괴롭히고 했나봐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야, 나 기숙사에서 귀신 본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친구들한테 꿈 얘기도 하고 막 그 얘기를 주절주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이 야, 너 그 개꿈이야, 뭐 개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렇게 하루 건너 하루 계속 그 기숙사 방에 있는 4명의 애들이 차례대로 그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그래가지고 저희 학년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꽤나 떠들썩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크게 한번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방 쓰는 애들 4명 있잖아요. 얘네들이 새벽에 자다가 똑같은 꿈, 그것도 동시에 꿔가지고 다 같이 벌쩍 일어나가지고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다 같이 그 새벽에 사감실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귀신 나왔다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사감 선생님들은 아, 뭐 귀신은 귀신이냐 이러면서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사감 선생님들께서 직접 알아보셨나 봐요. 근데 그 기숙사 B동에서요, 저희 선배 때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번씩이요. 제가 재학 중일 때는 학교에 여씨성을 가진 여모모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원래는 저희 때는 이제 교과목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선배 때는 그 선생님이 이제 기숙사 사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배 때만 하더라도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게 엄하고 약간 좀 빡센, 약간 군대 모드였거든요. 그래서 선배 때도 저희와 같은 일이 생기고 나서 선배가 막 사감실 찾아가가지고 아, 우리 기숙사 귀신 나온다고 막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막 그렇게 보챈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러신 거죠. 야, 지랄 말고 꺼져.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얼른 가서 자. 근데 이미 겁에 질린 선배들이 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선생님도 무섭고 귀신도 무서운데 선생님 쪽에 매달린 거죠. 아, 안 되겠다고. 그러자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그 방 가가지고 아무 일 없으면 너네 죽을 줄 알아? 귀신은 무슨 귀신 같은 소리야. 이러고 선생님이 그 방에 가서 주무신다고 들어가셨는데, 그날 새벽에 선생님 비명 지르면서 뛰쳐나왔어요. 선생님도 뭘 보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팩트 체크되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실제로 거기 기숙사에 굿하는 사람 불러서 굿하고 부적 덕지덕지 붙이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굿하고 부적 붙이고 하고 나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제가 1학년 되고 나서 이제 스멀스멀 다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 학교에서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기도 했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그 기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진짜 귀신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때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명절 지나고 첫 번째 퇴근길 컨텐츠인데 오늘 준비해본 이야기는요, 무주에 귀신 나온다고 좀 유명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들에 존재하는 어떤 괴담이나 그 동네 소문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명절 끝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줄넘기 좀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집 돌아가면서 한번 그 지역들과 소문, 괴담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골 지역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사람들 모여 사는 구역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요. 읍내, 설천, 그리고 구천동,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뉘는데 금산에서 쭉 가다 보면 도로 타고 가장 처음 빠지는 곳이 무주군청에 있는 읍내고요. 그 다음번에 빠지던가 하면 설천 가는 길인데 여기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자주 찾는 사람들한테 정말 지랄 맞은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거길로 조금 가다 보면 커브가 너무 꾸불꾸불해가지고 바닥에 막 빨간색으로 우레탄 같은 거 칠해놓고 하는 구역이 나와요. 거기가 너무 꾸불꾸불하다 보니까 사고 나면 진짜 사망사고도 많거든요. 그리고 옆으로가 완전히 강이라서 차가 만약에 걸로 떨어지면 진짜 다 박살나고 사람 죽어요. 실제로도 사람 많이 죽기도 했고. 그래서 그 동네 현지인들 있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거기서는 절대로 낚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신 나온다고. 밤에 낚시 가면 아무래도 무주다 보니까 뭐 반딧불 같은 것도 많이 구경할 수 있고 한데 밤에 가면 거기 귀신 나온다고 진짜 사람들 낚시 안 하는 구역 중에 하나예요. 뭐 외지인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커브 엄청 꺾어야 되는 길 나오거든요. 그 길 언덕 쪽에 웬 흉가가 하나 있어요. 그 언덕 흉가 주변으로 이렇게 밭이 있고 숲 같은 게 어우러져 있는데 그 집이 옛날에 사는 사람들마다 족족 자살하거나 막 병 들어서 죽고 그렇게 몇 가구가 거쳐간 뒤에 흉가가 된 집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집 있을 때 막 귀신 나온다는 말 엄청 많았었거든요. 정말로 동네에서 돌고 있는 소문 같은 이야기고요.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저랑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이제 설천 쪽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되면 반디랜드라고 나와요. 약간 반딧불 테마 공원 같은 곳인데 반디랜드 지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두 갈래 갈림길이 나와요. 거기 왼쪽 길로 가다 보면 이렇게 강 따라가는 길이 나오고 거기 고등학교 하나랑 고등학교 근처에 무슨 나무 같은 걸로 뭐 만드는 공장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그 직전까지가 그 길 지날 때마다 약간 상여 소리 같은 거 듣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되게 희한한 점은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물리적으로 뭔가 소리가 들리면 다 같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간에서 밤에 막 상여 소리를 듣는데 꼭 여러 사람들 중에 뭐 가령 예를 들자면 5, 6사람이 있으면은 한 2, 3사람이 그 상여 소리를 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듣는 등 뭐 그런 구간이라고 해요. 상여 소리 들리는 구간. 요거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설천에서 다리 건너서 쭉 올라가다 보면 대불리라고 나와요. 거기서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금광이 나오는데 그 금광에서 몸이 엄청 새까맣고 조그만한 뭐 남자 귀신인가?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직접 겪은 일이에요. 그 밤에 그 근처 지나가다가 몸집은 작은데 엄청 까맣다 보니까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자세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탁 눈을 뜨더래요. 그러니까 눈만 하얗게 뻐끔뻐끔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 외할아버지랑
그리고 외할아버지 친구분 두 분이서, 그러니까 셋이서 동시에 목격을 하고 막 미친 듯이 도망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광의 귀신 얘기가 저희 외할아버지만 경험한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금광에서 온몸이 까만 귀신 나온다고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돌았었나 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천동 얘기인데, 구천동이 물길이 꾸불꾸불 9,000번 이렇게 꺾는다고 해가지고 구천동이다,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정확한 지역의 어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물놀이 명소답게 뭐 여름용, 겨울용 펜션이 엄청 많아요. 리조트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물놀이를 많이 오는 만큼 그만큼 또 익사 사고가 많습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점은 구천동에 있는 계곡들이 전부 다 뭐 무릎 정도? 아니면 허리 정도밖에 물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저기서 왜 이렇게 사람이 빠져 죽지 싶은데, 조금만 한눈 팔면 막 익사자가 나오고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쪽이 뭐 이제 캠핑장이나 카라반 이런 것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 나와서 조금만 가다 보면 옛날에 사람 많이 빠져 죽었다고, 매 해마다 사람 빠져 죽는다고 유명했던 계곡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놀러 온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많이 빠져 죽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 위쪽에 볼을 쌓아서 물을 막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공사 아니면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위에 돌 쌓고 보 쌓는 게 뭐 기껏해야 한 열흘 남짓 뭐 이렇게 작업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사람이 계속해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무슨 구술한다든지 뭐 위령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게 아니라 공사를 중단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외지에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용역 비용 지출하고 막 그런 여력이 안 됐던 거죠. 희한하게 그렇게 방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안 죽어 나가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그 볼을 쌓으면서 큰 바위들 옮기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엄청 커다란 바위를 물 안에 박아놓고 그냥 방치하기도 하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낚시꾼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방치해둔 돌이 무슨 비석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귀신들이 천도가 된 게 아니냐, 그런 말도 실제로 돌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집 앞까지 다 왔는데, 저는 다음 퇴근 시간에도 재미난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비엘TV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날이라서 여자친구랑 데이트 좀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오늘도 일부러 카메라 챙겨 나왔거든요. 집 가는 동안 알고 있는 무서운 얘기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 마트에서 한 4년 정도 계속 꾸준하게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 4년 동안이니까 군대 갔던 기간 빼고는 계속해서 아버지 도와드릴 겸 제 용돈벌이 할 겸 그렇게 알바를 계속 했었는데, 그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마트는 아니었어요. 조금 규모가 있는 마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트 특성상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께서도 좀 늦게까지 마트에 붙어 계실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그 마트 구석지에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라꾸라꾸 펴놓고 주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가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마트 사무실에 여자아이 귀신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막 밤에 자려고 그 침대에 누우면은 여자애가 막 구석에 서 있거나 막 깔깔거리면서 웃거나 막 탁탁탁탁 발소리도 나고 알 수 없는 말로 막 쭝얼쭝얼거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걸 처음 겪었을 때 아버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적응을 할 수가 없더래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매장 안에서 잘 수도 없고 사무실에서 잠은 자야겠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마트 일을 하루 이틀 해야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버지도 그거에 적응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여자아이 귀신이 웃거나 떠들거나 이러면 아빠가 야 조용히 해 막 이렇게 말까지 거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저는 아버지가 처음에 저한테 이 말씀 하실 때 그냥 저 겁주려고 하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종종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딱히 뭐 쎄한 기운을 느낀다든지 그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순전히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겁주려고.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말을 100% 믿게 된 경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대학교에서 MT 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또 마트 출근해야 돼가지고 제가 그냥 그 우이동 MT촌 갔다가 밤새 애들이랑 놀고 아침 첫 차 타고 마트에 갔다가 사무실에서 한숨 자고 바로 근무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우이동에서 바로 첫 차 타고 마트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트로 오니까 시간이 새벽 6시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마트 사무실 안에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자 2개를 이렇게 겹쳐놓고 이제 제가 누워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누워 있었죠. 밤을 새고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잠들락 말락 할 때쯤 됐는데 갑자기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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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여자아이 웃는 소리가 진짜로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빠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막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내가 피곤하니까 잘못 들었겠지 하고 애써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이어서 막 알 수 없는 속삭거림이 막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때 긴장을 바짝 하고 있었는데 진짜 절정은 뭐였냐면 등받이 잔뜩 제껴놓고 누워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의자를 누가 탁 쳐가지고 발 쪽이 이렇게 팍 돌아가는 거예요. 발목이.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사무실 불이랑 마트불 다 켜고 아버지랑 직원분들 출근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새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마트 사무실에서 절대로 잠 안 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 얘기 말씀드렸더니 야, 너 내가 몇 번 말했어. 이거 진짜라니까? 뭐 이렇게 되게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여자아이 귀신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이야기는 경북 봉화 쪽에 가면 범제 또는 호랑이제라고 하는 이제 꾸불꾸불한 길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가 범제라고 불리는 이유가 옛날에, 요즘 말고 예전에 거기서 호랑이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물려 죽고 그랬대요. 그 호랑이로 유명한 장소라서 범제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 4월쯤에 경북 봉화에 있는 어느 하청업체 일을 보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타야 되니까 안동으로 가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그 범제를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꾸불꾸불한 길을. 그때가 한 저녁 6시쯤이었는데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운전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범제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뒤에 따라오던 차 한 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저한테 계속 그 상향등 있죠. 쌍라이트를 깜빡깜빡 깜빡깜빡 이렇게 계속 상향등을 켜는 거예요. 조작 실수로 한 번 딸깍한 게 아니라 뭔가 저한테 항의할 때 있잖아요. 딸깍딸깍 하면서 켜는 거. 그런 식으로 딸깍딸깍 하면서 계속 쫓아오길래 뭐야 저 사람 왜 자꾸 쌍향등을 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딸깍딸깍이 아니라 막 진짜 신경질적으로 탁탁탁탁탁 하면서 그렇게 쌍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열이 받을 순간이 됐는데 그 순간 뒷차가 경적까지 울리는 거예요.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러면서 제가 비상 깜빡이 켜면서 갓길로 차 대라고 그런 식으로 신호주고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그 사람도 뭔가
잔뜩 성이 난 듯 그 사람도 문을 쾅 닫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항의를 했어요. 아니 당신 뭔데 자꾸 그렇게 상향등을 켜냐, 내가 뭐 통행 방해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먼저 항의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기요, 사람 기분 나쁘게 썬루프에 머리 내밀고 왜 자꾸 사람을 놀리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벙 쪘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시냐고,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시라고, 저 차에 지금 동승석도 없고 제 차 썬루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제 차 안쪽을 보시더니 막 이러면서 막 동공지진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아니 자기가 앞차를 따라가고 있는데 누가 썬루프에서 고개를 내밀고 막 자기를 보면서 약 올리듯이 계속 막 웃었다는 거예요. 손 흔들고 막 이러면서 운전을 방해를 했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쌍라이트 신호를 줬는데 보란 듯이 더 막 그렇게 자기를 약 올리길래 그래서 막 경적을 울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썬루프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집에 오는 동안 엄청 무서웠거든요. 일단 그 차는 제가 뭐 중고로 산 게 아니라 거기에 귀신이 붙었다, 뭐 사연이 있었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마 그 범죄 지나면서 귀신이 제 차에 올라탔거나 아니면 그렇게 장난을 쳤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 뒤로는 한동안 차 끌고 다니기가 좀 무서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일본 괴담입니다. 어느 일본 개그맨이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시마다상 이야기 아니고 다른 개그맨 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도 몰랐던 이야기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해드려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일본의 어느 한 개그맨 분께서요, 이제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라고 방송에서 실제 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한 개그맨 분께서 자기 동기들 5명이서 이제 국물 요리, 뭐 나베? 스키야키라고 하죠. 뭐 그걸 해먹기로 했나 봐요. 한 동기 친구네 집에서.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초대받은 집으로 가는데, 그 초대한 동기네 집이 그 지역의 유명한 상가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서 그 아파트로 향했는데, 그 아파트의 외관은 굉장히 낡아 보였고, 아파트 1층에는 공동현관이 있었는데 공동현관 바로 옆에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더럽고 낡았더래요. 아무튼 그런가 보다 하고 현관문을 지나서 동기네 호수를 찾아가는데 1층에 있는 복도의 가장 끝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도는 굉장히 습하고 축축하고 좀 쾌쾌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아무튼 그 동기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뭐 거실이 그 평수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다미라고 하죠, 일본은. 그 다다미의 평수가 한국의 평수로 한 2평에서 3평 정도? 아주 작은 뭐 거실이었나 봐요. 근데 뭐 개의치 않고 개그맨 동기들 5명이서 이제 국물 요리를 해먹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담소도 주고받고 이야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렇게 계속 음식을 먹고 놀고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국물 요리 먹고 했으면 소변이 마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던 당사자 개그맨 분께서 화장실 가려고 그 동기네 방에서 나왔대요. 공동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동 화장실이 있는 1층 현관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그 되게 늦은 새벽이었는데 아파트 1층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문이 왜 열려 있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문 바깥쪽으로, 길가 쪽으로 해가지고 노란색 파카를 입은 한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어슬렁어슬렁.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이 마주쳤대요, 그 사람이랑. 근데 그 사람이 눈이 마주치자마자 굉장히 큰 소리로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대답을 해줬대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랬더니 언제 아는 척이라도 했냐는 듯 갑자기 제 갈 길을 가더랍니다. 그래서 뭐야? 하고 누구지? 하고 생각을 했대요. 소변을 보면서. 근데 그 아파트랑 그 지역에 있는 상가 근처에 좀 유명한 개그맨 양성소? 아니면 연습실? 뭐 그런 게 있었대요. 좀 유명한. 그래가지고 뭐야? 개그맨 후배인가? 내가 모르는 후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방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전이니까 다른 친구들도 이제 교대로 화장실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동기 하나가 화장실을 갔다가 방으로 돌아왔는데 이러더랍니다, 갑자기.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화장실 갔는데 밖에 어떤 노란 파카 입은 녀석이 막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나도 얼떨결에 그렇게 인사를 해줬는데 뭐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길래 방금 화장실 갔다 왔던 그 당사자분께서 너도 봤어? 나도 걔 봤어. 걔 아마 뭐 우리 후배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마무리하고 이제 잠에 들었다고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당사자분께서는 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같은 방에 있던 동기 녀석 중 하나가 야, 이것 좀 봐 하면서 막 깨우더래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뭐야 하면서 보라는 걸 봤는데 동기가 TV 화면을 띄워놨어요. 근데 뉴스가 하나 나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그 TV 화면에 놀러왔던 동기네 집 있죠. 그 동네 거리를 이렇게 막 비추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가 TV에 왜 나오지? 하고 보다 보니까 그 뉴스의 제목 타이틀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대낮에 버젓이 괴한 출연, 다수 부상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어서 한 아주머니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목격자 인터뷰죠. 그 아주머니가 이러더랍니다. 아니 글쎄 어느 노란색 파카 입은 20대 청년 하나가 여기저기 소리 지르고 다니다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막 찔렀어요. 이런 인터뷰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화면 전환이 되고 그 뉴스에 캐스터분이 덧붙여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가해자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인사를 했고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막 칼로 찔렀다. 그러니까 즉 만약에 그 개그맨 분이랑 동료분들께서 화장실을 갔다가 그 사람의 인사를 무심결에 무시를 했거나 그랬으면 똑같이 칼에 찔려서 다쳤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일본 괴담이나 일본 ECH 괴담 같은 거 보면 실화도 있지만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괴담들 많잖아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막 인사 안 받아줬다고 막 그렇게 찌르고 다니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2008년도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정정을 하자면 뭐 기억에 오류가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뭐 뉴스에 나왔던 거는 그 젊은 사내가 노란 파카가 아니라 검은 파카를 입고 있었다고 하긴 해요. 뉴스 방영 내용도 그렇고 완전히 다 이제 직접 겪은 이야기에다가 실화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게 현실 공포? 좀 소름 돋게 와닿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이야기가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집에 가는 길에 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우선 원래 저는 지금 말씀드릴 이 이야기를 겪기 전까지는요, 뭐 살면서 귀신이니 뭐니 뭐 그런 말들 다 하나도 믿지 않았고, 뭐 귀신을 목격했다는 그런 목격담 같은 거 조금 정신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뭔가 잘못 보거나 헛것을 보거나 이런 거를 좀 부풀려서 과장한 게 아닌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도 뭐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흉가나 좀 무서운 장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들 제가 혼자 가봐도 뭐 이상한 느낌 같은 거 전혀 없고 그래가지고 다 동네 애들이 꾸며낸 이야기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첫 번째로 귀신을 목격한 날이 생겼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하루는 어느 날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늦은 밤이었거든요. 야근을 하고 늦은 밤에 완전히 다 해가 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그때 당연히 집은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주변도 다 어두웠거든요. 밖에도. 근데 제가 현관문을 탁 여는데 정확하게는 안 보였어요. 한 키는 160 정도로 보이는 어떤 작은 남자의 형체가 갑자기 제 방으로 호다닥 뛰어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분명히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야, 도둑 들었나? 하는 생각에 제가 부엌으로 가서 이제 과도 같은 거 하나 집어들고 방으로 후다닥 들어갔어요. 그 사람 쫓아서. 그때 제 방이 옷장이랑 침대 하나 있고, 침대는 그 밑에 서랍장 같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층이에요 건물이. 근데 제가 방에 후다닥 따라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야. 그 불 꺼진 채로 텅 빈 방을 보고 있는데 진짜 막 싸늘하게 온몸이 굳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두 번째로 귀신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그 무렵에 진짜 등산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엄청 산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인천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이라는 산에 등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산이요, 코스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하나는 108계단이라고 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코스고, 하나는 조금 코스가 길더라도 완만하게 갈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그날은 제가 좀 거리가 멀어도 완만한 코스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겨울이라서 눈도 제법 좀 쌓여있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한참 만이산을 오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뭔가 하얀 옷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이게 스님들 복장 같은 건지 아니면 뭐가 때 같은 건지 하여간 좀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남자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저랑 가까워진 순간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뭘 봤냐면은 그 남자가 손에 뭐 과일인지 떡인지 하여간 무슨 음식 같은 걸 들고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딱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그 오르내리는 등산로가 아니라 이상한 다른 숲길 같은 데로 휙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호다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뭐야? 이러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도대체 저게 무슨 길이 있다고 절로 들어가는 거지 하고 그 사람이 들어간 쪽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 길도 없고 그냥 낭떠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이러고 잠깐 거기 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도저히 그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이 사라질 리도 없고, 그렇다기엔 또 주변에서 인기척 뭐 발소리 같은 것도 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동네 미친놈이거나 아니면은 뭐 자연인 같은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마저 등산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뭐 오르내리면서 마주하는 등산객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좀 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만이산 내려오다 보면은 인공 연못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못 쪽을 바라보면서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진짜 잘못 봤나 싶은 걸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연못 한 귀퉁이에 그 기괴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가지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기겁을 하고 미친 듯이 막 도망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천 만이산 갈 분들이 있으면은 이 이야기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번 절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집 근처까지 또 와버렸는데 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퇴근길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퇴근길 컨텐츠 중에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인터넷 이야기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짧은 이야기들을 제 이야기인 것처럼 1인칭으로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오해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제 영상마다의 상세 설명란 보면 간편 사연 제보 링크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편하게 제보하실 수 있는 양식이랑 또는 뭐 오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이런 것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 혹은 듣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신 방향으로 해서 제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고 때는 2010년도 극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막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본가인 원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집이 강릉이었고 차로 차 안 막힐 때 왔다 갔다 하면은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이 정도 거리였는데 당시 저는 차 살 능력은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타던 좀 낡은 차 하나를 물려주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장거리 연애가 수월하게 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원주에 와서 놀 때도 있었고 제가 강릉에 가서 놀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차가 있다 보니까 항상 데이트의 마무리는 제가 여자친구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때 여자친구가 살던 아파트가 강릉에 있는 좀 단지가 제법 큰 아파트였어요. 근데 연식은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주차가 다 이렇게 노상주차 같이 돼 있었거든요. 밤에 이렇게 데려다 주러 아파트 가면은 막 이중 주차 돼 있고 차 빼곡하고 주차장이 상당히 개판이었어요. 아무튼 그날도 이제 데이트를 마치고 여자친구네 집에 데려다 주고 이렇게 올려 보냈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한참 데이트를 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니까 차 안에 히터 틀어놓고 하니까 나 노곤노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집으로 바로 출발하면 졸음 운전할 것 같고 제가 차 안에서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야, 나 지금 너무 졸리니까 밑에서 한숨 자고 가야 될 것 같아. 좀 이따가 한숨 자고 출발할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여자친구가 미안하대요. 같이 못 있어줘서. 졸린데 너 맨날 고생하고. 당시 여자친구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집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또 막 갑자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도 먼저 자. 나도 한숨 자고 집으로 갈게. 하고 잠깐 이렇게 노곤노곤 졸다가 꿈뻑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덧 새벽 2시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잤다. 이제 슬슬 빨리 집에 가야겠다 하고 시동을 딱 걸었죠, 차에. 그러면서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라서 시동을 켜놓은 채로 이렇게 예열을 기다리면서 잠깐 이렇게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아직 시야가 안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차가 시동이 들어오니까 헤드램프가 켜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켜진 헤드램프가 앞을 비추는데 거기가 아파트 1층 화단 쪽을 이렇게 비추고 있었거든요. 사람 다니는 인도를. 벼랑간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는데 한 아저씨가 지나가요. 아저씨가 밤늦게까지 술을 한잔 하셨는지 이렇게 다리 뚝뚝 떨구면서 이렇게 약간 똑바로 걷지 못하는 거 있죠. 완전 막 꽐라는 아닌데 비틀비틀 걸어간 아저씨가 제 라이트 불빛에 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친구네 호수가 예를 들어서 1, 2호 라인이라고 하면은 그 같은 동에 이렇게 3, 4호 라인으로 입구가 다른 곳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저씨가 그 옆 호 라인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저씨 뒤로 뭔가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제 라이트 불빛에 비치고 있었는데 보자마자 뭔가 좀 이질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옷의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사람이 옷을 검게 입어도 이렇게 뭔가 비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 그대로 검을 흑, 진짜 세상 빛을 다 흡수할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굴곡 같은 게 안 보이고 새까만 거예요. 그림자라고 하기에는 형체가 분명하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순간 제 눈이 이상한 줄 알고 이렇게 막 눈을 비볐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아저씨는 이렇게 뚜벅뚜벅 이렇게 뭔가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뒤에 가는 그 검은 형체는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그 아저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 2-3m 정도 거리를 두고. 그래가지고 근데 잘못 본 건가? 뭐 이상하네?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아저씨는 그 여포 라인 입구로 이렇게 들어갔고 그 검은 형체도 거길로 스르륵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귀신인지 아닌지 확답은 못 내린 상태에서 약간 아리까리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출발해야겠다 하고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니까 바로 이제 원주 집으로 출발을 했죠. 그렇게 한참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제가 딱 신발 벗고 집에 도착을 하니까 새벽 4시쯤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여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려고 나 이제 집에 도착했어 자기야, 잘 도착했으니까 내일 일어나서 연락하자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을 딱 보내고 전송을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여자친구 전화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야? 나 이제 막 도착해서 카톡 하려고 그랬는데 너 안 자고 있었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야 큰일 났어. 지금 우리 아파트 막 이러면서 막 목소리 떨면서 얘기하길래 야 천천히 말해봐. 뭔데? 그게 지금 우리 아파트 사람 떨어져가지고 경찰이랑 119 오고 난리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그걸 듣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당연히 아까 출발할 때 봤던 그 의문의 검은 형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문득 여자친구한테 물었거든요. 혹시 그 사람 떨어진 거 자기네 동 여포수 그 라인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진짜 표정이 상상이 될 정도로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차 싶더라고요. 그때 여자친구가 겁이 많아가지고 저랑 공포영화 같은 것도 못 보고 약간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뭔가 제가 아직 귀신인지 아닌지 확신도 안 서는 거 그거 말했다가 얘가 바들바들 막 떨고 그럴까봐 그게 아니고 나 아까 전에 집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술 취한 아저씨 올라가길래 뭐 그냥 생각나서 얘기했다 이렇게 둘러댔더니 야 떨어진 사람이 여포수 아저씨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문득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무당들이나 무속인 분들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무당집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죽을 운명이거나 아니면 곧 죽을 사람들 이렇게 찾아오면 뭔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아니면 죽음의 기운이 느껴진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내가 그때 본 게 뭔가 죽음의 기운 같은 걸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는 상태였는데 제가 본 게 뭔가 죽음의 그림자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던 그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날 한 명 죽었잖아요. 근데 그날을 기점으로 총 3일 동안 그 아파트랑 그 동네 인근에서 매일매일 하루씩 3명이 죽어나갔어요. 저는 그 동네를 한 바퀴 휩쓸고 갔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그 동네에서 돌던 소문이 하나 들려왔어요. 남은 이야기는 제가 입으로 남겨두고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남은 2부는 다음 퇴근 시간에 준비해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겪었던 이야기 있으시면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퇴근길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